1943년 봄 드디어 오펜하이머를 필두로 하는 로스알라모스 연구소가 원자폭탄 개발을 위해 문을 열었다. 로스알라모스는 최고의 과학자가 모여 얼마나 많은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는 실험의 장과 같았다. 그리고 그만큼 오펜하이머의 어깨에 지운 책임감은 컸고 따라서 그에게 돌아간 명예는 정당한 것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원자폭탄을 창조하는 데 가장 많은 기여를 했다는 죄책감도 누구보다 컸다. 과연 이 탁월한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원자폭탄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전환점인가 아니면 인류 문명의 종말을 예고하는 지옥의 서막인가. 이 책은 이론 물리학자이자 물리 역사학자가 쓴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위대한 두 과학자가 만들어낸 역사의 중요한 여러 페이지를 단지 추앙하여 설명하거나 그들의 행위를 판단하는 것 대신에 그들의 삶을 통해 개인으로서의 그들과 그들이 속한 환경을 더 잘 이해하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책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볼 때 도대체 위대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저는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의 물리학적 연구 성과나 그들이 이룬 업적에 대해서는 턱없이 이해가 부족한 완전 문과 배경의 사람인지라 전문적인 내용으로 서술된 여러 분량의 내용은 영상으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이 책을 선택해서 여러 번 정독한 이유는 과학의 발전과 인류의 문화, 문명의 전개가 어떻게 서로 연결될 수 있는지, 과학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인류에게 진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일지에 대한 평소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다룬 두 인물 중 오펜하이머에 대한 부분에서 저의 대답을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었습니다.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그는 양자 역학을 비롯해서 우주의 이론에 이르기까지 많은 중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보다 그를 세상의 중심에 등장시킨 일은 그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원자폭탄을 제조한 로스알라모스 연구소의 소장으로 맨하튼 프로젝트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오펜하이머는 특유의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발휘해서 원자폭탄을 성공적으로 제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원자폭탄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전쟁을 끝냈지만 오펜하이머는 더 이상의 전쟁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1940년대 말에서 195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미국 정부가 추진하던 수소폭탄 계획에 대해서도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수모를 겪기도 하고 보안 등급이 필요한 모든 공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은 20세기 미국의 과학과 전쟁 그리고 과학과 정치의 복잡하고도 숨가쁜 관계를 적나라하게 반영한 역사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개봉한 미국 영화 오펜하이머는 이 책에서 등장한 여러 내용들을 꽤 정확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과 영화를 함께 보면서 인물을 이해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 세상을 파괴할지도 모르는 선택을 해야 하는 천재 과학자의 핵개발 프로젝트라는 소개를 곁들인 이 영화는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명명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진행한 원자폭탄 개발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 중심에는 로스알라모스 연구기지를 이끌면서 최초의 원자폭탄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주역 오펜하이머가 있지요. 그곳에 모인 과학자들은 원자폭탄 개발이 성공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신무기가 아니라 신세계다. 자네는 이제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가 된 거야. 인류에게 스스로를 파괴할 힘을 건네준 바로 그 인물로서 자네는 사람들에게 추앙받을 것이고 거기서부터 자네의 과업이 진정으로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대량 살상 무기가 실제로 쓰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것에 대해 고뇌하는 오펜하이머에게 트루먼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사람들이 누가 폭탄을 만들었는지 신경이나 쓸 것 같소? 그들에게 중요한 건 누가 떨어뜨렸느냐요. 히로시마는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소. 오펜하이머는 미국이 평화적인 용도를 위해 원자폭탄 기술을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주장합니다. 폭탄이 실제적으로 사용되기 전에 국제사회에 그 정보를 공유할 것을 제안한다면 우리는 확실한 도덕적 명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미국이 원자폭탄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소련과 프랑스, 중국에 알리고 영국과 더불어 국제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폭탄 사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장은 직접적인 폭격으로 돌이킬 수 없는 수많은 인명살상의 타격을 입기 전에 무인도와 같은 곳에서 이 폭탄의 위력을 보여줌으로써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과학자문단은 직접적인 공격이 반드시 필요하며 단순히 기술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식으로는 전쟁을 종결시킬 수 없다는 것에 합의합니다. 결국 가공할 위력의 원자폭탄은 그것을 실제로 살상무기로 사용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 투하할 것인가의 주제로 휩쓸려 가버리게 됩니다. 오펜하이머와 로스알라모스 연구기지의 과학자들의 연구로 탄생한 원자폭탄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실제로 투하되면서 전쟁은 끝났지만 그 이후 미국과 소련과의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기구를 조직해 원자력을 통제하려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고 국제정세는 더욱 악화되면서 트루먼 대통령은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원자력위원회에 하루빨리 수소폭탄을 개발하도록 지시하기에 이릅니다.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이 소련의 서유럽 확장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고 믿었지만 소련이 핵무기를 보유하는가 여부와 상관없이 소련의 공격성을 꺾기 위해 미국이 더 강력한 폭탄을 개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무기에 대한 요구는 멈추지 않았고 1951년 봄 핵융합을 일으키는 새로운 방식이 발견됨과 함께 결국 수소폭탄은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 괴물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려는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곧 리버모어의 연구소가 세워졌고 대부분 버클리와 로렌스 방사선 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전문가들에 의해 연구소는 가장 작고 가장 가벼우며 가장 적은 원료를 투자해서 지금까지 개발된 그 어느 것보다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는 핵폭탄을 만들어내는 것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오펜하이머는 이 연구 과정에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물리학자로서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 도구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의 계승과 미국적 삶의 가치 보존이라는 더 보편적인 목표를 찾고자 했고 평화를 위한 정치적인 활동에도 참여했지만 이후 핵 개발에 관한 미국 외교 정책과 군의 역할이 크게 변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핵기술과 핵무기가 인류에게 희망과 위기를 동시에 선사하는 새로운 세계에서 오펜하이머는 과학자이자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위기를 맞게 됩니다. 미국과 소련 사이의 핵 군비 경쟁과 불신을 초래한 장본인이 오펜하이머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그의 이론과 상황적 요소에서 불편한 혼란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미국의 선택이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보다는 과학자로서의 그들이 가지는 새로운 정신적 접근법에 더 관심이 갔습니다. 기초과학이 어떻게 지지되고 자유로운 토대 위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 과학과 인문학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신선한 깨달음이었지요. 프린스턴에 위치한 고등연구소는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를 비롯해서 과학의 여러 분야에 큰 업적을 남긴 학자들이 자유로운 연구를 하는 곳으로 유명한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에는 학위 코스나 실험실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학자들은 연구비를 얻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며 연구 분야는 오로지 학자 본인의 자율에 맡겨집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는 자연과학이나 기술과학 등의 분야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학, 수학, 자연과학은 물론 폭넓은 인문학과 사회과학, 예술에 이르기까지 인류 문명에 관여하는 중요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던 곳이지요. 1947년 가을 고등연구소장이 된 오펜하이머는 어떻게 하면 전쟁 이후 변해가는 새로운 세계를 이해하는 데 연구소가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당시 연구소에는 수학과 인문학과 정경학과가 있었습니다. 규모가 꽤 큰 수학과에는 응용수학과 물리학이 포함되어 있었고 수학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인문학과에는 고고학, 고문서학, 미술역사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연구가 통합적이면서 활력 있게 진행되려면 역사적으로 사용된 방법들을 빈틈없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수학적이며 논리적인 분석이 상호 보완돼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1949년 고등연구소는 역사학과 수학을 두 축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순수 과학자의 입장에서 역사와 철학에 중요점을 두고 그것을 통한 인류 문명의 발전 방향을 고민했다는 것에서 현대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지요. 오펜하이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알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한다. 따라서 인간은 이미 자신이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을 거부함으로써 세상의 또 다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오래된 철학적 문제에 대한 대답을 얻기는 힘들겠지만 다른 각도에서 그 문제를 더 깊게 바라볼 수는 있을 것이다. 현재의 시각으로 볼 때 최고의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원자폭탄이 인류에게 새로운 단계를 열어주는 기회인가, 아니면 역사의 모순 속에서 인류가 만들어낸 독선적이고 잘못 기획된 재앙인가 하는 것에 대해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과학은 총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과학 지식의 오류 가능성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고 절대적이고 순간적인 지식의 존재에 대해 섣불리 결론 짓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오펜하이머의 말은 되새겨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펜하이머는 맨해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로스 앨러먼스 연구소를 이끌면서 공동체와 협동적 삶의 방법이 어떻게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가에 대해 깊이 경험했습니다. 천재들이 모인 집단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개인주의적이고 독단적인 생태를 경계하며 그들 모두가 서로의 목표를 깊이 이해하고 상호 협력하면서 서로의 학문적 성취를 기뻐하고 애정을 가지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했지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 파인만이 시대의 우상이 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의 소통 기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학자, 대중과 소통할 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야의 한계를 규정짓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과 사회과학, 철학자들과 소통하면서 자신이 진행하는 연구와 기술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인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했습니다. 물론 오펜하이머는 아인슈타인과의 사이에 여러 부분에서 껄끄러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문화에 대해 스스로에 대한 입장을 달리했고 정치적인 판단과 주장, 연구 방식 등 많은 부분에서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지요. 불명확하고 모호하며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아인슈타인은 언제나 자신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 오펜하이머는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대신에 자신에게 의미 있는 공간과 위치를 찾고자 애썼다는 점에서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으로 보자면 자신에게 부족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물리학, 역사, 법학, 심리학까지 두루 연구하였던 것이 아닐까 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국 그가 과학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따를 수 있는 지침을 찾고자 했다고 이해하려 합니다.
2차 대전의 종전을 이끈 획기적인 업적을 이끌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의 훌륭한 과학자들은 자신의 손으로 인류의 비극을 창조하였다는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연장선상에서 더 이상 인류 전체의 위기를 키워나가지 않기 위한 과학자들의 책임에 대해 생각을 모으게 됩니다. 이에 관한 생각이 잘 정리된 선언문이 있습니다. 런던에서 1955년 7월 발표된 아인슈타인 러셀 선언의 일부분을 통해 그들의 생각을 엿보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류가 마주친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는 과학자들이 모여 대량 학살 무기를 개발한 결과로 일어난 위험을 진단하고 이것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자. 자신이 선호하는 어떤 집단이 군사적 승리를 거두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더는 묻지 말자. 그런 방법은 없다. 이제는 모두의 파멸을 초래할 것이 틀림없는 군비 경쟁을 끊을 방법에 대해 질문할 때다. 대중들은 심지어 권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조차 핵폭탄을 사용할 전쟁이 가져올 결과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파괴된 도시를 떠올린다. 새로운 폭탄은 옛날 것에 비해 더욱 강력하기 때문에 원자폭탄 하나가 히로시마를 파괴할 수 있었다면 수소폭탄 하나는 런던, 뉴욕, 모스크바처럼 거대한 도시도 한 번에 파괴시킬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이제는 무섭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해야 할 시점이다. 인류의 종말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전쟁을 포기할 것인가? 지금 우리 앞에는 선택 가능한 행복과 지식, 지혜의 진보가 놓여 있다. 그런데도 죽음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인간으로서 인간에게 말한다. 인류를 기억하고 다른 것을 잊는다면 길은 새로운 낙원으로 이어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계는 죽음을 무릅써야 한다.